어미 변화입니다. 동사 형용사는 잡다 아름답다 할 때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 어미가 변해요.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답구나, 이런 여러가지 문맥에 따른 어간 뒤에 어미가 덧붙는 것을 어미 변화, 한자로 활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셋째 줄에 보면은요, 어미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겠다. 그죠? 어미가 뭐냐? 어간 뒤에 덧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더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어미 딱 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체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미 하면 뭐 어간 뒤 덧붙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암기초로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미 하면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뭐 학교 문법의 두 종이라고 하자면 세 종이 정도 되죠. 높임, 다음에 또 시제, 그리고 겸양, 이렇게.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나옵니다. 어말 어미에는 종결형과 연결형, 전성형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종결형은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형식을 매듭합니다. 그래서 평서형 종결어미, 평서면 그죠? 그 따라서 평서형 종결어미, 어문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이게 바로 나중에 문법 요소에 보면 문장의 종결하는 부분에도 나와요. 그리고 비종결어미에는 금방 얘기한 연결형, 전성형. 연결형 어미는 세 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대등적 종속적이라는 말은 견문장을 이끌어냅니다. 그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는 문장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해준 대등적 연결어미. 봄이 오니 꽃이 핀다. 니는 앞문장이 종속적이고 뒤가 주절이 되는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좀 전에 보조적 연결어미 봤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종류 세 종류고, 전성어 어미는 그냥 일반적인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렇게. 그렇게 매듭이 딱 되어 있으면은 학습적 매듭이.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잘 보는데, 특히 내가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 둘째 줄 보면은 한글 맞춤법 제18항에도 어미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계학습이 필요하다. 주로 이제 뭐냐 하면은 활용형 표기에 따라 문제가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가장 우리 보통 활용에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활용이라 할 때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이 있죠. 응당 규칙 활용이 많습니다. 잡다 잡고 잡으니, 먹고 먹어 먹구나. 어간 어미가 안 변해요. 예, 그리고 탈락과 리을 탈락의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에 속합니다. 왜? 자동적 교체 이래서. 탈락과 리을 탈락은 중요하거든요. 특히 탈락에 내가 자주 얘기해요. 담그다, 이 표기. 담가다. 그리고 또 잠그다, 치르다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또 리을 탈락에 날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리을 탈락 용어에는 명사형 어미가 리을 미음으로 붙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필요한 사안이죠. 갑니다. 예상 문제 1번. 불규칙 활용 양성에 다른 거. 불규칙 활용은 종합적으로 9개가 있습니다. 9가지. 이걸 종류별로 나누면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 있어요.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다음에 우 불규칙, 아래로 불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엔 여 불규칙, 너라 불규칙, 그죠? 러 불규칙 등등이 있죠. 어간어미 동시에 변하는 게 히읗 불규칙 있다. 이거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풀잖아. 예, 그래서 불규칙을 하기 전에 기본형부터 알아야 되겠죠. 형태로는 기본형이 문제풀이 해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빨간 하면 왜 빨갛다에서 이렇게 어간 어미가 어떻게 결합했을까를 염두에 두고 빨갛다 하면 히읗이죠. 니은이부터 히읗이 떨어졌잖아요. 히읗 불규칙. 히읗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동시에 변합니다. 여기는 그런 형태를 보이진 않지만, 이번에 게으른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게으르다 기본형 갖다 놓고 다른 어미를 붙여봅니다. 게을러 이래 되죠. 그죠? 어가 붙으면 게을러 되잖아요.
그럼 아래로 불규칙입니다. 여기 형태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1번에 동그라미 2번 저 사람 참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규칙 불규칙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려 할 때 게으르다. 기본형을 잡아란 말이에요. 기본형. 1차적으로 기본형. 기본형은 어감 플러스 다입니다. 게으르다. 그래서 여기 어미는 기본형에서 여러가지 문법적 문장에서 변합니다. 얘가 게으르고 게으르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어미 변화 시에는 어나 아를 붙여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불규칙인지 규칙인지 판명이 됩니다. 그럼 어로 들어갑시다. 그죠? 음성이니까. 그러면 게으르. 자, 어간이 게으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미 어가 붙었다면 게으르.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래? 현실음. 실제 언어 생활에 사용하는 음을 뭐랜다? 현실음이라 그래. 표기 어떻게 하는 얘기? 게을러. 게을러 터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을러.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소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현실음으로 쓸 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를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럴 때 자, 어떻게 바뀔까? 리을이 앞으로 달라붙고 의가 떨어지고 어간에 뭐가 변했다? 아래르가 변했다. 그래서 아래르 불규칙이다. 이렇게. 여기 어미 변화한 형태적 표기만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대한 해법이 해석이 되어야 아 이게 아래르 불규칙이구나. 그 다음에 씻고 씻답니다. 씻구나 씻지 이건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비불규칙이죠. 도운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말고도 산자락 따라 하면은 따라는 기본형이 뭐죠? 따르다 이가 그죠? 나를 따르다. 따르다에 의아를 붙여보랬죠. 따르의가 또는 아가 따라 이렇게 해서 따르아가 따라가 됐다면 뭐만 빠지면 됩니까? 의만 빠지면 된다. 의불규칙 금방 얘기했다. 의불규칙은 불규칙이 아니라 의탈락 리을 탈락과 함께 탈락으로 설명됨으로 뭐라 그래서 규칙용언이라 그랬죠. 따라서 여기 1번 문제는 뭐예요?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의 판별 문제입니다. 얘기됐니?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답이죠. 원래 규칙 용언은 어간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변하는데 변한 건 딱 두 개입니다. 탈락과 리을 탈락. 얘는 탈락으로 설명이 되니까 규칙이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2번 용언의 활용형 표기입니다. 1번 하얘졌다. 빗방울 듣다. 여러분 이번에 선택지 2번은 우리 그 비분절 어문에 보면은 듣다에 우리 고유어는 포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한자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말을 듣다 있잖아. 말을 듣다. 들을 청 내지는 들을 문자잖아요.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듣다가 또 뭐예요? 떨어지다. 떨어질라. 이건 뭐예요? 디귿 불규칙입니다. 내 말을 듣어보아라가 아니고 들어보아라. 릴로 바뀌죠. 근데 얘는 듣다 떨어지다. 빗방울 듣다. 듣고 듣지 듣구나. 규칙이다. 이렇게 문맥에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불규칙 규칙도 형태가 같더라도 구분할 단어의 뜻이 다른 건데 빗방울 듣는 하면 규칙 바르게 되어 있고 시간이 일렀는지 이르다는 중요하죠. 이게 아래로 불규칙이죠. 풀을은
활용 표기가 다릅니다. 푸르다에 푸르 하나도 음을 첨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어서 이런 거지 원래. 활용 표기가 잘못되었다. 5번에 자유로워 이렇게 비불규칙에 몸접 파기됐죠. 3번 활용형 표기입니다. 1번은 비불규칙 고와 맞고 2번 새로워 비불규칙의 몸좌 파기 아니꼬와 내가 이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꼽다 기본형의 비불규칙인데 현실음으로는 아니꼬와로 쓰고 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아니꼬워가 맞다고. 비불규칙 가운데 뭡니까? 바로 이건 몸좌 파기 형태 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시험 문제 벌써 3번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니꼬와 이렇게 활용형 표기를 하면 틀린다 이런 답이 되겠죠. 신비로워 아름다운 모두 비불규칙에 몸좌 파기된 형태의 표기들. 4번 명사형 표기가 잘못된 것. 명사형 표기라면 명사형 어미입니다. 조금 전에 리을 탈락 용어는 있죠, 그죠? 리을 탈락 용어는 명사형 어미가 되면 리을 미음으로 붙게 됩니다. 베풀다 있죠. 그러면 베푸는 할 때 리을 탈락 용어인데 그럼 베푸면서 리을 미음으로 되겠죠. 근데 미음만 딱 갖다 놨죠. 그게 답이죠. 자, 얼핏 답만 보고 이해한다면 너무너무 간단히 풀려도 되겠죠. 요는 그 이면에 문제를 해석하고 선택지마다 옳지 않느냐 바른가 하는 정확한 판단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뭡니까? 실력이 배양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달아나고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풀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 점 감안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유형 15번부터는 통사론입니다. 유형 15번 통사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문법부터 봤죠. 지금 문법 가운데 이론 문법 공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해온 게 유형 14번까지가 형태론까지 언어의 특징, 국어의 특징, 유형 테마들을 쭉 공부해왔죠. 그 순서가 단원별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국어, 언어 일반론, 다음에 어문의 어문론, 어문의 변동, 국어의 어문 막 쭉 왔잖아. 형태론의 단어라든지 뭐 품사 구분이라든지 또 형태수의 개수라든지 쭉 앞에 접사까지 구분을 쭉 해왔잖아요. 오늘까지 매듭이 된 바고 지금 여기 통사로는 이론 문법에서 큰 테마가 어떤 게 있냐면 문장 성분, 그죠? 문장 성분, 다음에 문장의 종류, 문장의 짜임이죠. 그 다음으로 문법 요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 파트가 통사론입니다. 큰 테마로. 근데 유형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형 15번부터 21번까지입니다. 통사론이. 6개 내가 포진해 놨죠. 자, 먼저 15번부터 문장 성분과 서술의 자릿수. 이론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요. 문장의 성분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문장 성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 서술의 자릿수. 개념은 대충 아는데 문장마다 몇 개의 서술로 자릿수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문제 해석 안 되는 거면 마찬가지예요. 문장 성분은 문장의 하위 범주죠. 그죠? 문장 성분. 보통 띄어쓰기와 일치하는 건 어절이라 그러는데 문장 성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보면은 어절이라 그럴 때는 어절은 어떻습니까? 하면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합니다. 실질적인. 근데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보다 하나 더 적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조금 전에 본용은 보조용언의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띄어쓰지만 두 개, 띄어쓰면 두 단위를 합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문장 성분 한 개거든. 자, 앞에 품사론에, 형태론에서는 품사가 우리는 구품사입니다. 국어에. 그럼 지금은 통사론은 범주가 한 단계 높단 말이야.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문장 성분인데 문장 속에서 그 해당 어절이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를 문장 성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고 마치 품새의 분류처럼 여기는 어쩌 돌리면 품새는 사자 돌리면 9개, 여기는 어쩌 돌리면 단계가 한 단계는 없습니다. 그죠? 위관하고 예를 들어 소위, 중위, 대위하고 소령, 중령, 대령은 아예 다르잖아요. 계급이.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문장성분이 7개가 있어요. 어쩌 돌림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주성분 4개가, 관형어, 부서가 부속성분, 독립어가 독립성분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토대에서는 이런 개념의 뭡니까?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골격의 교통정리. 그리고 이제 세밀한 밀도 있는 해석.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래 뭐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도 필요하잖아. 그럼 기본적인 구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밑그림을 그릴지라도. 아직까지 세밀하게 색칠한 부분, 자기 수준이 어디까지 왔을까? 완성품일까? 아직까지. 지금 벌써 완성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세밀한 색상을 뭐 배합하고 이런 수준인가? 아니면 아직도 기초공사, 땅 파기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고 급박하니까 와서 들는다 손 치더라도 땅 파기 공사도 제대로 안 됐다면 그 집은 사상 누각이죠. 문제가 나오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정막강산이죠. 그것부터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서부터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 잘 모르면 자기를 잘 바르게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습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와야 돼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자, 그래서 7개의 문장 성분이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는 서술이 자릿수가 중요해요. 그 셋째 줄에 있죠. 서술어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서술어가 문장 개수를 결정해.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견문장에 2개 있고 이렇게 했죠. 서술어가 2개씩 견문장 아니겠나? 그럼 이런 서술어가 문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문장을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술이 자릿수입니다. 여기 2개를 동시에 넣은 것은 아주 긴밀하고 또 유형을 너무 많이 하면 학생들에게 숫자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덜 하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번 갑시다. 주어 찾아라. 주어 문장 성분의 파악은 뭐가 결정합니까? 격조사가 결정합니다. 조사가 무슨 격이냐? 이걸 문법에서는 격표지라 그래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복격이냐 이런 격조사가 결정하는데, 이 격표지, 어떤 격조사냐 할 때 격표지는 의미 해석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형태만 보고 하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오셨다. 주격조사 생략입니다. 이거 생략, 조사 생략 많이 된댔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어. 공무원이 되고 싶다. 싶다는 보조형은 대구가 본영원이죠. 기본형이 되다 아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이는 이가는 복격조사예요. 우리 그게 보어입니다. 답은 1, 2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은은 보조사야. 보조사도 격표지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격조사 붙여보세요.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 되죠. 주격조사. 이걸 주격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조사라 그러고 기능이 이제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는데 달은 바로 주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높임의 주격조사께서 아침 연기가 간 그대로 주격조사죠. 따라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보죠. 그거의 문형에 대한 설명. 무엇이 어찌한다? 어찌한다는 뭐죠? 어찌한다는 동사입니다. 어찌한다? 한다 동사죠. 철수가 걷는다. 걷는다는 동사. 는이 들어가죠. 무엇이 어떠하다? 상태. 이건 형용사예요. 하늘이 푸르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때는 무엇이다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것은 컵이다. 이때 컵은 명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어찌한다는 어찌하자. 어찌한다는 동사는 청유형이 가능합니다. 자가 청유형. 이번 어떠하다는 어떠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되겠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는 문형도 가능합니다. 4번
어떠하다 형용사죠. 형용사는 어문형일 때 어떠하느냐 안 돼요. 곱다, 곱다. 예를 들어 아름답다, 곱다. 곱다 할 때, 너 옷이 참 곱다 할 때 이걸 어문형으로 바꿉니다. 너 옷이 참 곱느냐 할 때 곱느냐, 꽃이 곱느냐 할 때 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곱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간에다가 냐가 붙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세자리 서술어가 아닌 거. 세자리 서술어는 수요동사 말고도 거기 보면 주다, 선사다는 이미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영수는 여러분 알아둘 게 서술이 자리수는 필수 성분, 주성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4개가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서술어. 그럼 서술어가 요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의 판단이 중요해요. 그 위에도 마지막에 있죠. 필수 부서, 수의적 부서에서 필수적이냐, 수의적이냐. 필수적이란 말은 그 문장의 부서가 반드시 문장 성립을 위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1번 영수는 주어, 책을 목적어, 동생에게 하는 필수적 부서의 형태는 명사 플러스 조사로 엮여져 있다. 어쨌든 주다 여기 나오는 뭡니까? 동생에게 할 때 주다라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주다는 수요동사 무조건 세자리이기 때는 필수 부사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절수는 주어, 동생에게 부사어, 책을 목적어 이 3개가 필요한 세자리 서술어다 이런 뜻이야. 이번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학생들이 책을 주어 목적어는 필요하죠. 그럼 최소한의 문장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하면 문장은 성립됩니다. 도서관에서는 빼어도 돼요. 그 하나 더 알아둘 게 읽다. 동작 동사나 감각, 지각 이런 동사류는 대부분 2자리다. 외기 좋은 사람들은 그래 넣어도 되지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좀 감안해 두시고. 그리고 3번도 넣었다. 동작 동사이긴 하지만 이건 3자리예요. 100%라 안 그랬잖아요. 영수는 편지를 필요하죠. 2개. 목적어까지. 우체통에는 넣었다는 곳이 필요한 거야. 이 문맥에서. 그럼 선생님 학생들이 도서관 책을 읽는다도 역시 도서관에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이거 봐봐.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면 문장은 성립되죠. 근데 단독으로 영수는 편지를 넣었다. 어디에 넣었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 문맥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어디에 넣었는가 할 때 어디에는 필수 부서다. 이런 가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최진사는 주어, 꽃보니를 목적어. 최진사는 꽃보니를 삼았다. 이러면 무엇으로 삼았는지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며느리로 하는 건 필수 부서. 이런 판단이 되어야겠다. 서술이 자리수도 가끔 나오니까 꼭 연결하기 바랍니다. 자, 유형 16번 문장. 문장의 짜임. 보시면은 문장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 천의전통 문법 아니 전통 가로하세요. 전통 문법 하니까 시기적으로 무척 오래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 문법의 최대 단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란 단위를 주고 문법적으로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게 어법에 맞는 문장 아닙니까? 그죠? 총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문면이니까. 그냥 문장의 종류를 보면은 혼문장, 견문장 나뉘죠. 그 셋째 줄에 보니까 안개 문장. 안개 문장과 견문장은 뭐가 있어요? 이어진 문장 있죠. 이게 문장하면 종류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게 기본 테마가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이론반이 아니에요. 그거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내가 이론반보다 더 강하게 수업할 때도 있지만 그 분야에 따라서. 어쨌든 보면은 여러분 안개 문장은 문장 속의 문장입니다. 5개가 있어요. 명사, 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5개. 이게 문장 속의 문장, 안개 문장이에요. 큰 문장 속에 작게 안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 속의 문장, 즉 안기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이어진 문장이 바로 겹문장이고, 다음에 주술관계가 한 번으로 연결된 게 혼문장입니다. 문장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주종이죠. 바로 봅시다. 1번, 명사가 명사절 속에서 하는 기능이 나머지 넷과 다르다는, 이건 뭐 문제가 돼요? 관형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 찾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유형 16번에 여러분 안긴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문장 속의 문장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더라? 관형절입니다. 안긴 문장은 뭐가 있는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문법은 어학 과목인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인피니티브, 투부정사를 모르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요. 그지? 시제가 8번, 9번 시제가 있다며? 그러면 대과거, 과거분사 형태 표기가 어떤지 모르면 문제 접목을 못 할 거잖아. 똑같아, 국어도. 근데 국어는 맨날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 천만 콩떡의 말씀이에요. 맨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국어는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감으로 맞춰갈 수 있겠지. 문법은 영영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또 공부를 해왔으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 국어 학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영어는 아예 외국어니까 모르니까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국어는 안 그렇거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를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알지 않겠느냐. 근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때 내가 얘기하는 이런 보편적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국어에 대한 해당 지식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안 되어 있다는 얘기. 그걸 판단을 못 해요. 설령 판단하는 경지에 딱 이르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공무원이지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거든 또. 근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다. 도무지. 국어 성적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각함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봐봐. 여러분들 우리 수업하는 과정을 통해 보면은 이론 학습할 때도 물론 이론 하면은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 알기도 어렵고 2달 만에 무슨 몇십 년 동안 공부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다 합니까? 나는 다 하려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회독수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2달 만에 딱 해놓고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 골격을 좀 짜고. 그렇다고 그냥 대충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코믹하게 재미만 가지고 자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의 흥미로움만 부여해가지고는 공부 안 되거든. 그거는 공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날들이 계속 가봐요.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문제를 맞히겠습니까? 아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내 말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죠. 조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문법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여러분 얘기 생각처럼 국어를 알고 있다는 착각이 막 파괴되니까 와, 내 수준하고 안 맞다. 너 수준이 없는데 무슨 너 수준이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은 충분히 납득이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밟아서 한 번, 부족하면 2번. 여기도 인내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딱 오니까 이게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 것은 기본 탄환이야, 탄환. 기본 이론에 대해. 기본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콱 막혀들면은 답이 안 보이죠. 이게 보이네.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어떻게 수업했으며, 또 내가 맨 처음 수업할 때도 기본 이론서가 내 책이 아니더라도 옆에 갖다 놓고 딱딱 자극자극 자기 것으로 자꾸 곱씹어서 가져와야 돼요. 이 문제를 외워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형만 비슷하다 뿐이지 이걸 외워서 어떡한다는 거야. 그지? 외워가 될 문제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석 원리는 동일하거든. 응? 그 유형의 해석 원리는. 그 해석 원리에 해당하는 문법적 지식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 관음절이 시험에 많이 나오네. 이 정도 하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명사절은요, 여러분, 안에 안개문장 내부의 서술어가 명사형 어미로 미음, 음기, 다음에 또 겉명사절이 있지요. 그죠? 부사절은 이, 다음에 개도 되죠. 서술절은 어떻습니까? 서술절은 문장의 끝부분이 주술관계가 이루어졌고, 인용절은 따옴표가 원래 있는데 없는 것도 있다. 그럴 때 인용의 부사격 조사 표기가 조금 한 음절 두 음절로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와닿은 사람은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런 책에 있는 해석에서 이해 부분이 안 되니까 문제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답 봐도 문제 뭐 이래 어렵나.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를 풀어줘야 이건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이론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공부가 안 했다와 어렵다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자, 그 점 감안을 해두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얘기하고 관형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벤다이 그림도 그리잖아.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문장은 주술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있죠. 최소한. 뭐 주어와 서술어 위치에서도 안개문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어 서술어 큰 문장이 있고 또 한 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야. 포함되어 요게 안긴 문장. 근데 얘네가 관형절은 어떠냐면 해석이 어떤 관형이 붙으면 어떤으로 체언을 수식합니다. 해석이. 근데 어떤 관형의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 문장이 형성되어 있더라. 이게 관형절이에요. 자, 근데 이 관형들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 관형들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관계 관형절이 하나 있는가 하면 다음에 동격 관형절이 있어요. 그리고 관형절 내부의 서술어는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옵니다. 이게 관형사형 어미. 품사는 동사님 형용사겠죠. 그래서 많아요. 은, 는, 니은, 리을, 뭐 돈 이런 말. 자, 관계 관형절은 관형이란 말이 붙으면은 그자 관형이란 말이 붙으면 체언을 수식한다 이런 뜻이거든.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은 각각 범주상의 구분일 뿐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이까지는 같아요. 관형이란 말이.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관형절은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이런 뜻이란 말이야. 관형절의 수식을 뭐가 받아요? 체언이 받죠. 수식을 받는 체언. 이 체언이 여기 관형절 내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가능할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이게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과 대비적이에요. 관형들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이게 문장 관형절 내부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문. 뭐 예문은 엄청나게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예문을 외운 사람 좀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는 철수가 그린 풍경화가 뭐 이런 지문도 있을 수 있겠죠. 풍경화가 특성으로 뽑혔다. 뭔가 문장이 굉장히 복잡성을 띠고 있을 때는 보통 하나의 문장이 아닌 둘 이상의 문장이라고 보일 때는 분석을 해나갈 때 보통 그걸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문장의 테두리부터 봐야 돼요. 큰 문장의 테두리 볼 때는 항상 끝부분에 서술어에 집중하세요. 뽑았다. 누가? 응? 뭐가? 죄송합니다. 뽑혔다 돼야 돼요. 그죠? 뽑혔다. 무엇이? 풍경화가 얘가 뽑힌, 철수가 뽑힌 게 아니죠. 얘가 주예요. 특선으로 하는 것은 부사. 근데 여기까지 큰 문장이 주어, 부사, 서술어, 주술 관계를 일단 포착을 해 놓습니다. 얘는 뭐냐? 가만히 보세요.
철수가 그리는 잘 보시면은 어떤 풍경화냐 이래서 어떤의 해석으로 풍경화를 수식하는 관형모식입니다. 근데 주술관계가 있잖아요. 철수가 그리다. 그죠? 이게 주어 소수의 관계를 띠면서 무엇입니까? 큰 문장 속에서 어떤의 해석 구조를 가질 때 관형절인데, 관형절은 두 개가 있다 이가. 그럼 여기 풍경화가 수식을 받는데 얘가 지금 문맥상 이 속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집니다. 철수가 풍경화를 그리다. 되겠냐? 요 하나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자 철수가 무엇을? 풍경화를 그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철수가 그린 이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이고 목적으로 관형절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관형절 내부에 목적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영희가 아픈 소식을 들었느냐? 여러분 하나 알아둘게. 이 들었느냐가 서술입니다. 누구와요? 영희가 들은 게 아니죠. 이때는 청자입니다. 청자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은 이런 얘기겠죠. 대화 양상에서 너희들은 들었느냐? 이렇게 한번 구도화 시켜놓고 영희가 아픈. 그러니까 청자 너희들은 소식을 들었느냐? 주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음에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큰 구도에서 어떤 소식이냐 할 때 어떤 영희가 아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라는 체언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는가? 못 들어갑니다. 영희가 소식이 아프다. 영희가 소식을 아프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고 이 소식이 이퀄 영희가 아프다는 내용 전원과 이퀄 관계가 동격 관형들. 이런 관형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수업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또 테두리화 시켜놔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또 올해가 가더라도 너무 후회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잡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서로를 다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올 연말에 내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해만 가죠. 해만. 여러분 댓글 하나 읽어보셨어요? 이 시점에. 뒤에 한번 프린트 내둔 거 한번 봅시다. 갑자기 웬 프린트입니까? 하나 내드렸어요. 제가 이런 지난주 얘기한 거 약속 비슷하게 내 말로 해버리니까 약속이라 생각하고 내드렸는데 힘내세요 나의 제자들 이래가지고 시를 쭉 쓰다가 우리 노량진의 강의 지금 한 20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강의 시작한 지가. 그래서 강의 일 쭉 하면서 여러가지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접하고 하니까 관련된 시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 도움되고자 내가 한번 써보세요. 댓글 하나 보세요. 노량진 3년차입니다. 3년차라고 자랑할 것도 못 되죠. 집에서 어떤 친구는 마산서 한 번은 내가 이제 이거잼에서 강의할 텐데 밥 먹을 선생님들하고 막 학원길 막 나와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쌤 하고 막 뛰어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게 웬 쌤 가니까 무슨 외국인 쌤을 부르는가 싶기도 하고 돌아다 보니까 얼굴에 한바구음을 물고 뛰어오는 여학생인데 보니까 이제 마산서 내 강의를 들은 옛날에 너 어떻게 왔냐? 밥 먹었냐? 그래서 걔를 이제 밥을 한 그릇 사줬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 모임 개 탄 돈 500만을 훔쳐가지고 올라왔다. 노량진에서 방 얻어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학생들이 줄기줄기 노량진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노량진 강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공단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는 있잖아. 어떤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 선별 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없어요. 그냥 섹터로 노량진 강의하면 대끼리 대구나 아니면 지역에서 강의하면 학끼리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 판단하시고. 자 어쨌든 노량진에 막 학생들 많이 오다 보니까 3년 공부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 친구들이 사모봉 되는 것도 아니죠.
노량진 3년 차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내가 15년 차까지 봤어요. 노량진에서 15년 차 완전히 뭐 지킴이죠. 지킴이 그냥 거의 촌장 뭐 이 정도로 넘어서 가지고 신화입니다. 신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까지 모조리 떨어졌어요. 지난 추석에도 쪽방에서 쪼그리고 동강 오그리고 동강 들었는데 아마 이번 그 뭐 서류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대구에서도 고향집에 못 가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죠. 합격 소식 기다리는 부모님 별 면목이 없어요. 이참에 고향 가서 미나리 농사나 지으려 합니다. 흑흑. 답글 보세요. 기도 안 차죠. 어이 친구 농사 지을 땅이라도 있어 참 부럽죠. 이렇게 보면 참 가슴이 애립니다. 왜요? 자기는 없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쓱 빼면 다시 돋는 미나리처럼 마음 다지고 다시 오소. 이 말은 가만히 보면 해태의 버전이죠. 어찌 보면 해태 모르십니까? 응답하라 1994 사투리 버전. 어쨌든 이 말 가만히 두고 밑에 딱 이렇게 적어놔. 학원 알바 절대 아님. 이게 반어법일 수도 있겠고, 그죠? 학원 알바일 수도 있겠고, 노량진에 관련된 학원 알바. 또 아니면 진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다뤘다라기보다도 좀 재미있는 가운데 하나고 수험서신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 많이 삽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 안주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 안주예요. 거기도 못 닿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똥오줌 가릴 줄 모르고 철철거리는 아직까지 갓난쟁이들이 많단 말이야. 여기서는 무리수가 있죠. 공부에 비유했을 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사투리 선생은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입니다. EBS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윗글의 시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주제를 한자성어로 바꾼다면 한단지보 이래요. 한단지보. 한단지보는 한 친구가 한단에 있는 서울 그 서울에 가서 한 달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어요. 이렇게. 이 수도의 걸음걸이 이런 거구나. 고향에 가서 봐라 임마 서울은 이렇게 걷더라. 걷는 거 보니까 그거 서울 걸음걸이 아닌 것 같은데 고향의 걸음걸이도 아니고 막 이래서 모든 거 다 읽고 손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거 관련돼서 한번 보고 의미 있게 한번 연결해보고. 어쨌든 지금은 수험생 50만 60만 시대 아닙니까? 공무원 수험생 잠정적인 애들 공부하는 아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반 에도 책만 사간 친구 그런 친구들도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책만 사고 수업 안 온 친구들이 많아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 논리에서 여러분이 합격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벌써 추려져 있습니다. 책만 사고 수업 안 듣고 얘는 답이 아니고 답이 없고 또 공부를 해도 어떤 관점이 없이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이해력 없이 수업 듣는 친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원서 접수에 참가의 의의를 가진 올림픽 정신이에요.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있고 학습적 토대 뭐 어느 정도 되려면은 한 몇 번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4, 5점 많게는 한 10점 가까이 해서 3, 4점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잘해야 돼. 사람은 자기 관용스럽고 남은 막 비판적이죠. 바꿔야 돼. 자기에게 특히 공부할 때는 자기에게 굉장히 비판의 매질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남이 틀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남 모르는 건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가 모르는 건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 점 다시 한번 연결하고 가끔 가다가 또 스스로 힘이 약해지면 힘내라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곰곰이 나중에 화장실에서 이 종이를 발견할 때는 굉장히 서글픕니다. 제가 수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막 꼬개져 가지고 변기통에 넣어져 있으면 가슴 아프거든요. 그 정도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문장 한번 보시죠. 1번 갑니다. 관형절 공부하셨죠? 하는 기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어머니께 받은 괄호. 정우가 찍은 괄호. 영희가 읽은 괄호. 어제 여기서 공부하던 괄호. 내가 본 괄호. 지금 줄친 앞부분에 모두 관형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줄친 체언들이 관형절 내부의 문장 성분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어머니께 용돈을 받았다. 정우가 사진을 찍었다. 영희가 책을 읽는다. 영희가 어제 여기서 공부하던 여자 어제
여자를 여기서 공부했다. 말이 안 맞죠? 여자가 어제 여기서 공부했다.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정답이다 말이에요. 어떤 문장 성분이 관형절 속에서 생략되었을까? 약간 수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기본 지식이 판별력 없이 어떻게 풀리겠냔 말이에요. 자, 그것을 말아두시고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또 내가 본 시, 내가 시를 보았다 이런 얘기죠. 2번 영수는 나에게 손자가 오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안긴 문장의 종류. 자, 물었다. 누가? 영수도 물었다. 큰 문장부터 짜내려 갑니다. 나에게 손자가 오는 것을 보았느냐? 고 동그라미. 나에게, 영수는 나에게 물었다. 큰 문장이 이러죠. 영수는 주어 나에게 부사어 물었다. 그 물은 내용이 가로해보세요. 손자가부터 보았느냐? 고까지. 여기까지는 인용절입니다. 근데 인용절 안에 또 보면 뭐예요? 손자가 우는 것 밑줄. 손자가 우는 다음에 그것도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큰 문장 속에 뭐가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이 있고 인용절 안에 뭐가 있다? 명사절이 있네. 답이 2번이다. 그죠? 3번도 볼까요? 여기 널려있다. 본용은 보조용언입니다. 널려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술어죠. 뭐가? 바위가 주어. 주어 바위가 널려있다 서술어. 그러면 섬, 이제 큰 문장 보고 앞으로 옵니다. 섬 주변에는 얘는 한목에 묶어서 부사인데요. 원래는 얘가 바위가 섬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부사는 자리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장의 부사. 옛날부터 괄호합니다. 괄호해서 새겨져 있는 까지. 바위가 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금방 괄호한 내용은 어떤 바위냐, 어떤 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옛날의 관형어, 파도의 관형어, 자치가 주어, 새겨져 있는 서술어. 관형절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파도의 자치가, 자, 바위가 수식받는데 어떤 문장 성분으로 들어올까요? 바위에 새겨져 있다. 됐습니까? 부사로 들어올 수 있죠. 곧 관계 관형절인데 내부의 관계 관형절 내부에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답은 부사어. 이게 2002년 국가직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시기는 된 듯하지만 잘 알아두시고. 자, 같은 맥락 7. 관형절의 종류가 다르느냐. 맑은 관형사형은 서술어로 파악합니다. 문장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늘이 맑다. 주어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렇게 하늘이 맑다. 나무가 아낌없이 주다.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다. 또 지하가 떠나든 지하가 그날에 떠나다. 그죠? 이때는 그날이 부사로 들어올 수 있죠. 진달래가 봄에 핀다는 관형절인데 이퀄 사실입니다. 사실은 들어올 수 없어요.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은 문장 성분이 관형절 내부에 생략되어 있을 수 있는 관계 관형절인 반면에 5번은 동격 관형절이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예상 문제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그 다음에 4번의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잘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 관형절을 집중적으로 낸 것은 얘가 문제에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야. 자,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높임 표현. 높임 표현 뒤에 가면 언어 예절과 같이 연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예절 뒤쪽에는 여러분 그 표준 언어 예절에서 바뀐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쓰여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 놓고 계시고, 그리고 프린트물 보충 자료 두 번째 있죠. 그죠? 두 번째 프린트물 한번 쭉 보고 계세요. 쉬었다 가자.